마스터마인드. 사람들은 정신, 즉 마인드 덕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비롯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땅에 대한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우주에 떠있는 행성과 천체에 대한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다. 망원경 덕에 인간은 9,300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태양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고, 우리는 석기시대, 철기시대, 구리시대, 종교적 광신시대, 과학적 연구시대, 산업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사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인류가 거쳐왔던 암울했던 시기의 잔재를 통해서 우리는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축적했다. 반면 1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지와 미신과 두려움의 한편과 지성이라는 한편 간의 전쟁은 지속되었고, 이를 통해 인류에게 필요한 지식을 축적해왔다. 또한 물질을 구성하는 83개의 원소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인류는 끊임없이 연구와 분석으로 태양이나 별과 같은 거대한 물질을 발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1000만 배는 더 크다. 반면 분자, 원자,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인 전자와 같은 작은 물질도 발견했다. 원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다. 모래 한 알갱이 안에 수백만 개의 원자가 들어있다.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며, 이들은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과 유사하게 빛의 속도로 서로를 기준으로 회전한다. 마찬가지로 원자는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흔히 물 한 방울이나 혹은 모래 한 알갱이 속에 온 우주의 섭리가 그대로 들어있다고들 한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굉장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답은 마인드라는 정신을 통해서이다. 당신은 다음번 당신이 스테이크를 먹을 때 이 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이 먹는 스테이크, 그 아래에 있는 접시가 놓인 테이블 및 숟가락, 포크들이 모두 최종적으로 분석해보면 같은 성분인 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떠있는 큰 별이나 땅 위에 있는 모래 알갱이 모두가 분자, 원자, 전자의 집합체이다. 이렇게 인간은 우주의 물질적인 현상에 대해 꽤나 많이 알게 되었다. 다음에 도래할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인간의 뇌에 관한 것이다. 뇌는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이 생각을 하면 뇌의 한 부분에서 진동이 발생하는데, 반대쪽 뇌에서는 이 진동과 조화를 이루며 반응하고 해석된다. 인간은 이 지구상의 많고 많은 물리 법칙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 문명화 이전 시대의 일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 인간은 대자연의 성경을 참고하여 하등동물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겪었던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았던 것이다. 예를 들면 인류의 유골, 발자국 등이다. 이제 인간은 이 대자연의 성경의 다른 내용에 관심을 돌려야 할 시점에 왔다. 사고 영역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정신적 사투에 관한 역사를 살펴볼 차례이다. 이 내용은 인간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역사에 기록된 내용은 정확할 뿐더러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명확하게 해석이 될 것이다. 이 해석은 추측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개작이 허용되지 않는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들이다. 인간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대자연의 성경을 점점 해석하고 있다. 이 성경에는 가장 오래되고 위험했던 인류 투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의 다른 장에 있는 강좌를 진행한 후 저자와의 대화에 설명된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과 무지와 미신을 극복한 사람들은 이 대자연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상에는 대자연의 성경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더라도 천여 명이 채 안 될 것이다. 또 현재 정신의 화학작용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사람은 100명이 채 안 될 것이다. 정신의 화학작용을 통해서 2개 이상의 마인드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융화되어 초인간적인 힘을 지닌 제3의 정신을 생성한다. 이 힘을 통해 불멸의 에테르에 기록되어 있는 사고의 진동을 읽어낼 수 있다. 최근에 발견된 라디오의 원리는 의심 많은 사람들의 입을 닫았으며 과학자들로 하여금 앞다투어 새로운 실험 분야로 뛰어들게 했다. 그들이 이 분야의 연구를 마치고 나면 오늘날 우리가 정신에 대해 이해한 부분은 미래에 습득할 지식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아메바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의 일상을 읽어내는 저명한 생물학 교수의 지능과 비교되는 올챙이의 두뇌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정신이 조화롭게 융합하면 놀라울 만한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럼 이런 힘을 활용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잠시 만나보자. 먼저 자신의 분야에서 이름을 떨친 3명의 유명인에 대해 각각 알아보자. 그들은 바로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 하비 파이어스톤이다. 경제력으로만 봤을 때 이들 중 헨리 포드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 그의 힘은 너무나 위대해서 지구상에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수백만 달러라는 돈은 그에게 조그만 장난감이 지나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모래보다 구하기 쉬웠다. 에디슨은 대자연의 성경에 대한 식견이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수많은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고 그가 이룬 업적은 이 세상의 그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바늘과 왁스를 이용해 목소리를 녹음한 것도 에디슨이다. 백열 전구를 만들어 집과 길거리를 환하게 밝혀준 사람도 에디슨이고 카메라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사진을 기록함으로써 현대적인 영사기를 발명한 것도 에디슨이다. 파이어스톤의 업적은 경제 분야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동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의 이름이 항상 따라다녔고 그 결과 그는 엄청난 속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3명 모두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흔히 교육이라고 부르는 학교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지만 자연에서 배운 법칙을 자본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마도 3명 중 포드의 입장이 가장 불리했을 것이다. 가난은 물론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한 무식쟁이인 그는 25년이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였다. 우리는 이 유명하고 힘을 가진 위대한 3사람의 업적을 간단하게 살펴봤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들이 읽어낸 결과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라면 이 3사람이 얻은 바람직한 결과의 원인을 알아내려 할 것이다. 포드와 에디슨 그리고 파이어스톤은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였다. 그리고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숲을 찾아가 휴식을 취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도 알고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3사람 각자의 마인드가 서로 조화롭게 융화되었다는 사실과 그로부터 마스터 마인드가 생성되어 3사람 각자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초인간적인 능력을 지닌 그 마스터 마인드는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2 이상의 정신이 조화롭게 융합되면 12개에서 13개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조화롭게 융합되면 하나의 새로운 정신이 생성되며 그것은 에테르의 진동 주파수에 동조하여 어떤 사물이나 주제에 대해서도 같은 사고를 포착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정신의 조화 법칙을 통해 포드, 에디슨, 파이어스톤은 각자의 노력을 배가시켜주는 마스터 마인드를 형성했으며 그것은 세 사람 각자의 노력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바로 마스터 마인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들에게 위대한 힘이 있었는지 아니면 각자의 노력으로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마스터 마인드가 있었는지 혹은 그것을 만드는 힘이 있었는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사실이다. 시카고에는 빅식스라고 불리는 6명의 힘있는 사람들이 살았다. 이 6명은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들이라 불리었다. 그들의 연수입을 다 합치면 2,500만 달러가 넘는다는 말도 있다. 이 6명 모두가 처음에는 힘든 환경에서 출발했다. 그들의 이름을 나열해 보자면 우선 연소득만 1,5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추잉검 회사의 사장인 윌리엄 리글리 2세, 미국 전역 톰슨 셀프 서비스 식당을 체인으로 경영하는 존 톰슨, 로드앤 토머스 광고 회사를 소유한 레스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운송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매컬 로프, 전국적인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리치와 헤르츠이다. 단순히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 놀랄만한 점이 없다. 그러나 이들 6명의 백만장자가 경제적인 성공 뒤에는 놀라운 연관성이 있다. 이들 사이에는 우정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고 이 연결고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마스터 마인드가 형성된 것이다. 계획적이든 아니면 우연이든 이 6사람은 마스터 마인드를 통해 각각의 마음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서로의 정신을 융화시켰다. 그 결과로 개개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성공, 그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예수는 12명의 제자에게 둘러싸여 세계 최초로 13인 클럽을 조직함으로써 마스터 마인드의 기본이 되는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 후 13명 중 1명 유다가 조화를 깨뜨렸지만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존재했던 융화의 마음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이 철학은 지속될 수 있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이 중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 단계의 지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누구도 마스터 마인드를 만들지 않고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2개 이상의 마인드가 조화롭게 융화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다. 수년간의 실험을 통해 13명의 마인드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요즘 주위에서 산업적 성공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모두가 마스터 마인드 원칙에 기반을 두었다. 신문지상에 합병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류는 자연스럽게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우호적인 협조와 협력을 통해 더 큰 힘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마스터 마인드 법칙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지도자로부터 사업은 성공을 거둘 수도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다. 만일 당신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과 어울리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찾아라.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 원칙을 잘 따르고 적재적소에 이용한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10장 유쾌한 성품. 고용주들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일이 포장을 하는 일이든 편지를 쓰는 일이든 장사를 마무리 짓는 일이든지 간에 말이다. 유쾌한 성품.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매력적인 성품이란 무엇일까? 물론 말 그대로
남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성품이며 호감이 가는 성품이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성품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같이 연구해보자. 어떤 사람의 성품이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성격과 외모가 조화된 것을 뜻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얼굴 생김새, 목소리,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이루어놓은 성격,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성품이 매력적이다 아니다는 다른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성품을 논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렇지만 성품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흔히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옷 입는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센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품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사람의 첫인상은 물론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된다. 타인과 악수할 때 나타나는 매너마저도 성품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 요소는 남들이 기억 속에 매력적인 사람으로 혹은 거부감이 드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 이 악수하는 기술은 선천적인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노력함으로써 좋은 매너를 만들 수 있다. 당신의 성품을 형성하는 요소 중 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눈은 외관상보다 남들이 그 눈을 보고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눈을 통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을 끌리게 하는 활기찬 성격 또한 성품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매력적인 인간성의 형성. 이제 우리는 외관상 보이는 중요한 요소들이 남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설령 당신이 시골 서커스단에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라 해도 남들에게 항상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겪는 일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몇 년 전 훌륭한 세일즈맨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다. 어느 날 한 중년 부인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메시지가 적힌 카드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일로 꼭 나를 만나야 한다고 써 있었다. 내 비서가 계속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부인은 자신이 온 목적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분명 가난한 책 판매상일 거라고 생각했다. 젊은 날 내 어머니가 그랬듯 나에게 책을 팔러 왔으리라. 그러나 나는 어머니 생각에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 리셉션 룸으로 갔고 그녀가 무얼 팔든 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꼼꼼히 새겨두길 바란다. 이 일화를 통해 당신은 진정한 세일즈맨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사무실에서 나온 나는 복도를 지나 리셉션 룸으로 들어갔다. 그 부인은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미소를 보아왔지만 그렇게 온화한 미소는 처음이었다. 그 미소에는 뭐라 묘사하기 힘든 어떤 전염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 부인의 미소를 따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고 그리고는 악수를 했다. 평상시 내 사무실에 처음 온 사람에게 나는 친절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무언가를 물어보고 권유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잖은 여성은 너무나 온화하고 부드럽게 내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가득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마치 자석과도 같은 악수를 했고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으며 그리고 나는 부인이 나와 악수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그 부인이 나와의 악수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믿고 있다. 그녀가 흔들었던 내 손만큼이나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직업상 수천 명의 사람들과 악수를 해봤지만 그녀처럼 악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듯하다.
부인이 나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온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목적을 달성하고 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임이 분명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미소 따뜻했던 악수는 내 마음을 열기 충분했고 나는 그녀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보통 세일즈맨이 나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팔려고 하면 마음속으로 벽을 만들고는 더 이상 들어보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부인은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방에 내가 빠져나갈 곳을 빼앗아 버렸다. 이전 장에서 자주 사용했던 문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이 점잖은 방문객은 내 마음을 중화시켰고 나는 이 부인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진정한 세일즈맨십의 표본. 여기에 대부분의 세일즈맨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자전하고 있는 지구에게 갑자기 멈추라고 명령해봐야 멈추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가 세일즈맨의 말을 충분히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전까지는 물건을 팔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처음에 이 부인이 내 마음을 열기 위해 어떻게 미소 짓고 악수를 청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자. 그녀의 미소와 악수할 때 느꼈던 그 따스함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으나 아직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온 우주의 시간을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다음과 같은 말로 승리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전 지금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하는 동안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점잖기 그지없었다. 또한 그녀는 말하는 동안 내 눈을 그득히 쳐다봤으며 그 눈빛은 내 눈을 통해 내 마음까지 다가갔다. 나는 정신을 차린 후 나중에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가 기절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정신을 차린 후에 마음의 문의 빗장을 풀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이리 오세요. 부인, 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나는 마치 중세의 기사처럼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녀에게 들어와서 잠시 앉기를 청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로 함께 들어온 나는 그녀에게 푹신하고 편한 의자를 권했다. 나는 보통 사무실에 용모가 있어 찾아온 사람들에게 딱딱하고 작은 의자를 권하곤 한다. 왜냐하면 내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대략 45분 동안 일방적으로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대화 중 가장 가슴에 와닿는 따뜻한 대화였던 것 같다. 초반부터 그녀는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대화의 주도권을 뺏으려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다는데 더욱 놀랐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독자와 지면상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창피한 일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뺀다면 이 일화가 갖는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사실대로 적어본다. 나는 내 방문객과 무려 45분 동안이나 대화를 했다. 이제 그 많은 시간을 들여 대화를 나눈 결과로 그녀가 무슨 말을 꺼냈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아마 독자들 대부분은 물건을 파는 이야기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다. 틀렸다. 그녀는 나한테 책을 팔러 온 게 아니었다. 정확히 말해 그녀는 사적인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조차도 꺼내지 않았다. 물론 그녀는 나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고 실제로 판 것이 분명했다. 그 무언가는 바로 내 자신이었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손에 들고 온 보따리를 풀었는데 나는 그 보따리가 그녀가 팔고자 하는 책인 줄로만 알았지만 그 보따리는 책이 아니었다. 아니, 사실 그 안에 책이 있기는 했는데 그녀는 그때까지 내가 발행했던 잡지 힐의 황금률 1년치를 다 들고 온 것이다. 그녀는 그중 책 한 권을 꺼내어 여기저기 밑줄을 그어져 있는 페이지를 폈고 그녀는 내가 발행한 잡지의 문장이 전하는 철학을 믿고 있었다. 내가 그녀의 최면에 무기력하게 빠지고 나자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 재치 있게 대화의 주제를 바꿨다. 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내 사무실에서 그리도 오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대부분의 세일즈맨이 실수를 범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보통의 세일즈맨들은 고객을 보자마자 바로 세일즈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말로 먼저 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 마지막에 세일즈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세일즈를 시작했다면 아마 내 폭신한 의자에는 앉아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 3분여 동안 그녀는 자신이 팔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장점에 대해 아주 노련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하지만 결코 주식을 사주십사 종용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의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다. 나는 그 설명을 듣고 주식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결국 나는 그녀에게 주식을 하나도 사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 나에게 무언가를 팔고 갔다. 왜냐하면 나는 전화기를 들어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했고 그들은 분명 내가 사는 주식의 양보다 적어도 5배 정도는 더 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여성과 똑같은 재치와 노련미가 있는 다른 여자 혹은 남자가 또 나를 방문한다면 나는 역시 그들에게 내 사무실 문을 열어주고 내 의자를 권하며 45분간 경청할 것이다.